안녕하세요. 초보택시입니다. 전기차로 택시를 변경하고 서울시에서 중형 전기택시를 한 지 일주일이 되었습니다. 생각들을 얘기해 볼까 합니다. 결론부터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전기택시 하란 말이냐 말란 말이냐. 근데 제 생각은 참 애매하다. 뭐라고 얘기를 드리기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마냥 좋으면 무조건 하십시오. 이건 무조건 좋습니다. 라고 하겠죠. 물론 제가 했던 기존의 다른 대형 택시나 고급 택시도 사실은 잠깐만 반짝했지. 근데 전기 택시를 하면서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고 문제는 불안한 것도 있다라는 겁니다. 뭐 좋은 건 이미 많이 들어보셨죠. 연료비가 적게 든다. 대략 보면 지금 마음 편하게 저는 이제 집밥이 있긴 하지만 크게 고민하지 않고 급속할 땐 급속하고 뭐 밖에서도 비싼 것도 마음대로 충전을 하거든요. 그래도 제가 느끼기에 보조금을 받는 가스 차량에 비해서 절반 이하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제 경우에 굉장히 막 편하게 충전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가스 보조금에 비해서 절반은 넘지 않는 것 같고 집밥 많이 하고 좀 싸게 하면 3분의 1 정도도 가능하고 4분의 1은 가능할 것 같긴 한데 집밥 위주로 그러니까 길게 충전해야 되겠죠. 가야 되고 5분의 1은 이제는 거의 힘들지 않나. 그래서 지금 전기 충전 요금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료 지금이 어느 정도냐? 한 4분의 1에서 3분의 1 사이 정도를 지나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조금 받는 가스 대비. 그럼 멀지 않아서 이제 1년, 2년 또 지나고 계속 충전 요금이 오르면 3분의 1에서 이제 절반, 2분의 1 정도까지도 올라갈 것이고 계속 이렇게 가겠죠. 사실 요건 우리가 생각해보면 정부 입장에서도 나쁘진 않아요. 왜? 지금 가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보조금이 이제 어차피 우리가 내는 것이긴 하지만 안 받는 형태죠. 그러니까 세금이 지원되는 형태죠. 반면에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전혀 없거든요. 충전 비용에 대해서는.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얼마든지 올려도 상관없고 반대로 가스 택시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이 지급되는 것이 있으니까 오히려 차가 줄면 정부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겠죠. 그래서 정부 정책으로 봐도 전기 택시가 늘어나는 건 그건 마찬가지로 전기 트럭 같은 거 있잖아요. 왜 정부에서 올 초까지만 하더라도 노란 영웅용 번호판까지 내주면서 전기 트럭을 뽑아라라고 유도를 했죠. 그것도 똑같은 거예요. 결국은 뭐 1톤 같은 경우는 디젤이고 보조금을 받는데 화물 보조금을 받는데 전기 트럭으로 바뀌면 보조금을 줄 필요도 없고 전기요금은 더 올려도 되고 그러면 전기에 대한 적자분은 좀 줄어들겠죠. 반면에 디젤에 대한 그 화물에 대한 세금 지원은 낮아지니까 그래서 전기 트럭도 마찬가지고 전기 택시도 마찬가지고 정부 입장에서는 늘어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만 연료비가 계속 올라갈 것은 분명하고 그래서 전기 택시에서도 기존에 이제 다른 기사님들 좀 물어보면 진짜 몇 년 전에 하셨던 처음부터 하셨던 분들이 가장 좋고 몇 년 전에 하셨던 분들도 좋은데 이게 이제 시간이 가면서 점점 차이가 줄어드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연료비로 엄청나게 뭔가 좋다라고 하기에는 점점 좀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한 2, 3년, 3, 4년 지나면 사실은 충전 요금이 가스 보조금 받는 비용에 비해서 한 절반 이상으로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사실 단순히 연료비로 많이 아낀다. 그런 건 힘들겠죠. 적어도 지금에서는 연료비가 확실하게 적게 되는 건 맞고 다만 이게 경향상으로 보면 예전이 훨씬 좋았고 지금은 아직은 괜찮지만 앞으로 시간이 가면 그 장점은 많이 줄어들 것이다 라는 겁니다. 또 마찬가지로 통행료 같은 경우에도 절반이에요. 다만 저는 이제 모든 곳이 절반인가 했는데 뭐 이를테면 국가에서 하는 고속도로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절반이 맞습니다. 그리고 인천공항 갈 때도 절반입니다. 그런데 민자 있죠. 민자 중에서도 민자 고속도로 중에서도 좀 중요한 구간들은 절반으로 할인이 돼요. 하지만 완전 민자인 곳들은 할인이 전혀 없습니다. 뭐 이를테면 강남순환 있죠. 강남순환은 할인이 안 돼요. 하지만 그 옆에 연결되어 있는 경부는 할인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경인 제3경인 같은 경우에도 할인이 없어요. 반면에 제3경인 쭉 지나서 끝에 인천대교를 지나면 할인이 돼요. 그래서 이게 참 할인이 되는 곳이 있고 안 되는 곳이 있다 라는 것이고 다 되는 건 아니다. 다만 분명한 건 많은 고속도로에서는 혹은 고속화도로에서 반값 할인이 된다라는 것은 장점이다. 다만 이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완전 법제화돼서 계속 가는 게 아니고 한시적입니다. 한시적으로 2년 정도로 해서 연장하고 하고 지금 내년 말 2024년 말까지 일단 다시 연장되어서 할인이고 그때는 가서 이제 또
제가 생각하기에 그때 되면 이제 한 30%로 줄인다든지 뭐 20%를 줄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겠죠. 결국 이것도 앞에 전기 트럭이나 전기 택시와 마찬가지로 보급을 위해서 혜택을 주는 것이다. 이 통행료 할인도 전기차의 보급을 위해서 혜택을 주는 것이고, 이건 보통 이제 어느 정도 그 보급을 계획했던 것에 도달하면 이런 것들은 대부분 없어지기 때문에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도 그렇게 멀지 않아서 뭐 몇 년 정도 지나면 다 없어지거나 많이 줄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지금은 할인이 반값이 된다. 내년 말까지 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택시 하시다 보면 시동 끄고 아니면 차에서 대기할 때 많잖아요. 차에서 뭐 시동 켜놓고, 요즘엔 더우니까 에어컨 켜놓고, 그럴 때도 좋아요. 이게 딱히 시동이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물론 버튼을 누르고 시동이라는 개념이 있긴 해요. 일반 자동차처럼. 그런데 이게 이 자동차 말고 뭐 이를테면 테슬라나 이런 쪽은 진짜 아예 시동이라는 개념이 거의 없는 형태입니다. 그냥 타고 가는. 근데 이건 그래도 전통적인 차처럼 시동을 누르는 형태입니다. 참고로 제 차는 아이오닉 5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시동 자체가 켜지고 이런 건 없기 때문에 어디 가서 멈추고 대기하거나 에어컨 켜놓고 뭐 쉬고 있을 때 그럴 때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정비 비용도 적겠죠. 물론 이건 이제 뒤에 얘기를 들어보셔야 되는데 딱히 정비할 게 없습니다. 저도 이렇게 하나씩 공부를 하고 정리를 하고 있는데 당연히 엔진 없고 미션 없고 아주 많은 것들이 들어가지 않아요. 또 우리가 보통 택시를 쭉 하다 보면 좀 많이 기본적으로 하는 건 엔진 오일 교환, 그 다음에 좀 타면 한 5, 6만, 7만, 8만 타면 이제 미션 오일 한번 교환하고, 그 다음에 역시나 한 5, 6만 지나면 브레이크 오일도 한번 갈아주는 게 좋고, 마찬가지로 7, 8만 지나면 브레이크, 디스크, 패드 한번 싹 갈아주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뭐 가스차 같은 경우는 7, 8만 정도고, 연료 필터 같은 거 자주 갈아도 되긴 하지만 뭐 연료 필터도 갈고, 그 외에 네,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우리가 가스차나 내연기관 차를 타면 해야 될 게 있는데 이건 그런 게 거의 없죠. 물론 여기에도 이제 요즘에는 약간 이건 해야 된다라는 것이 있는 게 감속기 오일이라는 게 있어요. 감속기가 있고 그 감속기에 오일이 들어가는데 그건 한 5, 6만 지나면 한번 갈면 좋지 않냐. 근데 이건 전기차 자동차 회사에 따라서 우리는 그런 오일을 가는 게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들도 있고, 한번 가셔야 돼요 라고 하는 이들도 있고, 그래서 감속기 오일은 가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이게 아직은 이제 뭐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많이 탄 건 아니니까. 그런데 감속기 오일 정도는 간다. 그 다음에 차 자체가 무겁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식류, 이제 뭐 로우암이나 이렇게 부싱이 있는 하체, 바퀴 쪽에 연결되는 그런 부분들. 네, 부식류가 어느 정도 이제 빨리 마모가 되고, 그래서 소리가 나고 소음이 나고 그런 경우도 있어서 그런 걸 교체하는 분들. 근데 그런 것도 사실 많지 않고, 그래서 오일류는 다 없고, 이건 있어요. 브레이크 오일은 들어갑니다. 브레이크는 동일하게 패드랑 디스크랑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처럼 오일도 들어가고 다 방식이 똑같아요. 근데 브레이크 오일을 갈 필요는 없어요. 왜? 브레이크 자체를 많이 안 쓰거든요. 회생 제동 장치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브레이크는 회생 제동이에요. 그래서 브레이크 오일도 사실 많이 쓰지 않고, 당연히 브레이크 오일을 갈아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브레이크 오일을 많이 쓰면, 브레이크를 그냥 많이 쓰면 이게 열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이제 수축 팽창 하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수분이 증가하죠. 그러니까 브레이크 오일 자체에 수분이 증가하면서 그게 브레이크의 담력에 영향을 줘요. 그래서 우리가 브레이크를 한 5년, 6년 정도 타면 뭐 패드 디스크 한번 그냥 싹 갈면서 같이 갈아버리는 게 마음 편하다. 브레이크 오일도 싹 갈죠. 5, 6만 정도 타고 우리 택시들은 많이 타니까. 근데 그 브레이크 오일은 당연히 이 전기차는 굉장히 길게 쓸 수 있겠죠. 브레이크 자체를 적게 쓰니까. 그러니까 브레이크 오일을 갈아야 되는 이유가 열이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이렇게 이게 반복이 되면서, 그러니까 많이 사용해야지만 브레이크 오일의 수분이 증가하면서 교체를 해야 되는데 사용 자체가 적기 때문에 그럴 상황 자체가 적은 것이죠. 당연히 웬만큼 타도 수분 정도는 많이 올라가지 않아서 사실은 거의 안 갈아도 되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사실 정비 비용이 거의 없다, 정비할 게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아끼는 비용 하면 굉장한 장점이죠. 그 외에 공간도 좀 넓고, 그 다음에 앞쪽에 그러니까 뒤쪽에 트렁크는 당연히 넓고 있겠죠. 근데 앞쪽에 보닛 있죠? 그러니까 보닛 열면 거기에도 공간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뭐 작은 가방 정도는 집어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뭐 이 정도. 그리고 충전 같은 경우 이제 뭐 충전소나 아니면 뭐 주유소나 어디 갈 필요가 없죠. 집에서 충전하고, 아니면 어디 건물 식당이나 이런 데 있는 큰 건물이나 복합몰에 가면 다 있고, 뭐 충전소를 가긴 하지만 굳이 충전소를 안 가도 계속 탈 수 있을 정도로 충전이 가능한, 생활에서 잘 맞추면 이런 것도 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많은 것들이 장점이다. 당연히 이런 장점에 꼽혀서 이제 저도 구입을 했고 다른 기사님들도 구입했죠. 그러면 장점만 있냐? 이제 좀 현실적인 단점을 한번 얘기 드려보죠. 일단 가장 중요한 건 가격이죠.
제가 아이오닉 5를 제일 싼 걸 샀어요. 이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스탠다드가 있고 롱 버전이 있어요. 스탠다드는 주행거리가 조금 짧고 롱 버전은 주행거리가 길고 대신 가격이 비싸죠. 배터리 당연히 조금 더 큰 겁니다. 근데 롱 버전의 깡통을 샀어요. 이게 참고로 아이오닉 5 영업용 택시 같은 경우에는 트림이 별로 없습니다. 그 옵션이 그 사륜, 그 다음에 휠 20인치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스탠다드를 하냐, 긴 버전을 하냐 이거고, 그 다음 여기에서 20인치 아니면 사륜을 하냐 마냐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롱 버전에 그 아무것도 하지 않은 깡통 19인치에 기본 그 사륜도 없이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깡통으로 했는데 차값이 3,900 얼마예요. 이것저것 다 해서 3,900 얼마가 들었습니다. 근데 3,900 얼마면 우리가 아주 냉정하게 생각하면 소나타 2번 사고도 남거든요. 소나타 신차를 2번 사도 남는 돈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타면서 좋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진짜 소나타 2번을 사고 남을 돈의 가치가 있냐? 그건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마 그쪽에 회사에도 소나타를 단종시켜버리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내년에 택시 모델이, 전용 모델이 나온다고 하는데 저는 그게 가격이 생각보다 높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과연 걔들이 1,000만원대 우리 소나타와 비슷한 가격에 내놓을까? 아마 새롭게 내놨다, 뭐 좋은 게 있다라고 하면서 가격이 꽤 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네. 여튼 문제는 기본 가격이 너무 비싸요. 아직도 3,800만원이면 3,800, 3,900이면 솔직히 우리가 소나타 괜찮거든요. 그러면 소나타 신차 하나 뽑아서 한 4, 5년 바짝 타고 그것도 중동 수출하고 돈 웬만큼 받고 또 다시 신차 하나 뽑고 한 10년 동안 솔직히 소나타 신차 뽑으면 한 2대 마음 놓고 편하게 5년만 탄다 해도 10년 해도 돈이 적게 드는 거예요. 근데 이건 한 8, 900에 주고 뽑아야 되니까 일단 기본 가격이 너무 비싸다. 이게 내려야 되는데 오히려 아직은 전기 택시의 가격이 오르고 있어요. 한국은 계속 오르고 있어요. 이게 좀 약간 모순인 게 중국은 지금 전기차의 가격이 계속 내려가면서 영업용으로도 전기차를 많이 쓰고 있어요. 보급이 많이 되고 있는데 그 전기차의 가격이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중국은. 당연히 많은 기업들이 전기차를 생산하고 공급을 하기 때문이겠죠. 경쟁이 있기 때문에. 근데 한국은 경쟁이 아니잖아요. 이러니까 한국에서 전기택시 가격은 매년 지나면서 계속 구입 가격. 그래서 저도 이제 아주 초기에 전기택시 하시는 그런 기사님들에게도 물어보고 가까운 전기택시인 기사님들에게도 물어보고 시작하는데 얼마 정도 드셨냐, 어느 정도 비용인가요, 이렇게 일부러 이제 기사님들 차 쭉 대기하고 계시면 이제 슬쩍 물어보죠. 근데 이게 굉장히 이상한 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전기택시 가격은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부담 없는 정도까지 전기택시 가격이 내려갔는데 우리는 웃기게도 오래된 전기택시 아주 초기형 거 있잖아. 아직도 가끔 보면 이제 SM3 같은 그거 있잖아요. 그것도 운전하시는 분들 계시고 아니면 초기에 지나서 있는 코나 구형도 계시고 뭐 그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좀 물어보면 그런 분들이 비용이 훨씬 적어요. 그런 분들은 거의 일반 택시보다 조금 더 주는 정도에서 구입을 하셨습니다. 아니면 딱 그랜저 전후 정도, 심지어 그랜저보다 더 싸게 구입한 분들도 계시고 자, 그 정도에 구입하셨어요. 근데 그 가격이 굉장히 이상하게 지금 계속 올라서 지금은 뭐 물론 이 아이오닉 5보다 더 싼 전기 택시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걸 많이 하시죠. 어쩔 수 없이. 이거 하면 3,800씩 줘야 돼요. 3,900. 근데 더 웃긴 건 우리는 전기 택시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어요. 이게 너무 이상하죠. 이게 경쟁이 그럴 수도 있고 경쟁이 적어서 그럴 수도 있고 구조상 이럴 수도 있고 이게 참 좀 그렇다. 정부 입장에서는 보조금을 계속 줄이고 있어요. 그게 맞죠. 하지만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는 비싸도 사니까 계속 가격을 올려버리고 있어요. 전기 택시가 이제 정점에 저는 다다랐다. 적어도 단기 공급에서는 정점에 다다랐고 지금은 아마 전기 택시를 크게 추천하진 않아요. 다만 이제 살 차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지만 일단 가격이 정상이지 않다. 내려야 된다. 중국조차 전기차 가격이 계속 내리면서 전기택시 가격이 내리는데 한국은 지금 좀 이상한 상황으로 인해서 가격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참고로 저는 전기차에서 싼 거예요. 아이오닉 5 저는 이제 옛날처럼 선물 들어서 막 비싼 거 산 거 이게 아니고 저는 제일 싼 거 샀어요. 여러분들이 길거리에 보시는 아이오닉 6 있죠. 이렇게 6 이렇게 둥그스름하게 생긴 예쁜 거 있죠. 아이오닉 6나 기아의 EB6 있죠. 날렵하게 멋지게 생긴 그건 더 비쌉니다. 걔들은 애초에 영업용으로 안 나와요. 그래서 일반용에서 뽑아서 이제 그나마 이제 그 택시 구입에서 간이 택시로 구입할 때는 이제 혜택을 받고 가능한 쪽으로 되어 있어서 택시로는 파는데 적어도 택시 트림이 존재하진 않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격이 더 비쌉니다. 뭐 EV6 같은 경우에는 옵션 좀 넣고 하면 4,000, 뭐 300, 400, 4,000 중반에 구입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건 진짜 어마어마한 비싸요. 거의 뭐 소나타 신차값 3대예요. 이게 참 뭔가 이상하죠. 가격이 비싸다. 그 다음에 아무래도 충전이 좀 불편하겠죠. 집밥 있고 그러면 뭐
그래도 다행인데, 이게 집밥이 있다라고 해서 출근할 때는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또 일이 끝나가는데 갑자기 장거리 손님이 걸릴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굉장히 난감해요. 우리가 주행거리가 한 100km 초중반이 되면, 야, 100km 초중반이면 웬만한 거 수도권 다 가능하지 않냐라고 하겠지만, 전기차가 또 특징이, 우리가 일반적인 주행거리가 얼마입니다 라고 나와 있죠. 뭐 이를테면 제 차 같은 경우에는 400 중반 정도가 공인 주행 가는 거리예요. 야, 그러면 400km면 괜찮네. 하루에 400km 보통 택시 안 타지? 라고 하겠지만, 전기차는 기본적으로 충전해서 20% 미만으로 배터리가 내려가 버려도 좋지 않아요. 물론 가장 안 좋은 건 이제 배터리가 앵꼬 나버리면 이건 전기차에는 굉장히 안 좋고, 10% 이하로 내려가는 것도 권장하진 않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한 20% 미만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충전을 적극적으로 해주고 관리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20% 미만 구간은 안 써야 되겠죠, 사실상. 그러면 20%예요. 그러니까 450 달린다고 하면 90km는 기본적으로 안 써야 되는 구간이 90km. 그러면 이것만 있냐? 그래도 100%에서 20% 남겨놓고 하면 80%는 쓰지 않냐? 근데 또 반대로 80% 이상 충전도 권장하지 않아요. 실제 충전을 하면, 급속 충전을 하면 80% 이상 올라가면 속도가 굉장히 느려집니다. 거의 기존의 충전 속도의 10분의 1 정도까지 내려가 버려요. 기존에 뭐 빠르면 한 80, 90, 100, 100kW 이 정도까지 충전이 되거든요. 그러면 급속 충전이고 거의 뭐 충전하는데 한 20몇 분이면 웬만큼 충전돼요. 일할 정도로. 거의 뭐 80%까지 다 오거든요. 20몇 분, 30몇 분이면. 근데 중요한 건 80%까지는 굉장히 충전이 빠른데 100kW다 그러면 80% 넘어가면서 82, 3 넘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충전 속도를 강제로 줄여요. 줄이면서 어제 인천공항에 택시 대기장에 급속이라고 충전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충전을 한 90%까지 해보려고 하니까 82, 3부터는 충전 속도가 6kW 정도까지 내려와 버려요. 그 이전에 그건 빠른 건 아니라서 거기 거는 40 얼마거든요. 그러니까 밖에서는 막 100 얼마짜리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게 고작 충전 속도가 6, 7, 5 이 정도까지 내려가 버려요. 그러니까 80 몇 프로 넘어가면 충전 속도가 완전 줄어들어서 이를테면 한 30에서 80% 충전하는 시간과 80에서 100%까지 충전하는 시간이 거의 비슷할 정도예요. 그만큼 80% 이상에는 제한을 둬요. 이게 배터리 자체도 그 나머지 마지막에는 충전하는데 굉장히 열이나 관리해서 힘들기 때문에 속도를 늦추는 것도 있고, 회사에서 뭐 애초에 그걸 권장하지 않죠. 그래서 사실상 전기 택시나 전기 차량은 20-80 혹은 20-90 정도예요. 물론 완속으로 하면 100%로 쓰는 분들도 계세요. 완속으로 집에서 그냥 100으로 꽂고, 그건 뭐 속도가 늦어도 상관없으니까 100까지 충전을 하고 쓰는 분들도 계신데, 적어도 자동차 회사는 권장하지 않고 대충 보통 한 20에서 90 정도 써라. 뭐 완속 급속 상관없이 하려면 20, 90 정도 사이 구간 써라. 그럼 봐요. 450km를 주행한다 라고 할 때 100%면 450km를 다 쓸 수 있겠죠. 집에 오는데 0%, 한 2% 남았어. 이러면 뭐 450km 달린 거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권장하는 거는 30%는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450에서 30%면 대략 한 130에서 140km는 못 쓰는 구간이에요. 사실상. 그러면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450km를 주행할 수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전기차로 관심 가질 때는 보죠. 하지만 실제 거기에서 한 30%를 못 쓰니까 한 120에서 140km는 못 쓰는 거야. 그러면 실제 450km 주행 가는 전기차를 살 때 여러분들이 실제 쓸 수 있는 건 한 300km 주행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00km면 이제 우리 택시에서는 간당간당해지죠. 결국은 일을 하다가 중간에 한 번 정도는 충전을 해야 돼요. 물론 급속 충전 많아요. 급속 충전 많아서 크게 문제는 없는데, 뭐 그것과 상관없이 분명히 하루 300km 정도면 우리 일반 택시 주행거리랑 비슷하죠. 그러니까 일반 택시 주행거리 일할 때랑 하루 충전, 이제 일 끝나고 하루에 보통 충전하시잖아요. 충전하시고 집에 가는 것과 패턴이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완충해서 나오면 거의 이제 한 100km 초반 정도에 일 끝내고 집에 간다. 자, 이 개념으로 하면 상관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갑자기 이제 마지막에 일 끝나갈 때 한 100km 초중반인데 이제는 집에 가서 충전해야 되는데 뭐 중거리 장거리가 걸렸다. 한 6, 70km, 7, 80km 이상이 걸렸다. 그러면 애매한 거예요. 왜? 일단 거기 가서 돌아와서 집까지는 못 와요. 그러면 오다가 어디에서 또 충전해야 돼요. 그럼 고속도로 충전소 하거나 해야겠죠. 근데 고속도로 충전소 갔는데 뭐 전기트럭 같은 게 있다. 전기트럭은 왜 전기차들이 싫어하냐면 충전 속도가 느려요. 당연히 전기트럭은 속도가 느리니까 오래 충전을 하겠죠. 당연히 대기할 때 긴 거예요. 안 빠지고 빨리. 그래서 전기차들이 전기트럭을 싫어요. 근데 고속도로는 충전소가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전기트럭이 막 서 있고 줄 서 있다? 그러면 이제 미치는 거예요. 집에 가지 못하고. 그러면 정답답하면 고속도로 내려서 충전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런 손님 안 모시면 되지 않냐라고 하지만, 이건 이제 저도 찾아보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도 문의를 해보고 있는데, 전기 택시의 주행거리가 애매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없는 건 아니에요. 없는 건 운행을 못 하겠죠. 뭐 전기 택시가 주행 가는 거리가 50km밖에 안 남았는데 한 70km를 가기를 원한다. 그러면 우리가 손님에게 양해를 구하고 거부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이건 뭐 우리가 물리적으로 어쩔 수가 없잖아요. 아니면 손님이 충전하는 시간 30분 1시간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럴 손님은 없으니까.
이건 상관없겠지만 이런 거예요. 한 100km 초반 정도의 주행 가는 거리가 남았다. 근데 이 정도면 이제 거의 집에 가서 충전해야 돼. 한 20% 미만으로 떨어질 거니까 충전해야 되는데 한 50km 정도 거리를 가는 손님이 탔다. 가길 원한다. 라고 하면 이걸 손님에게 거부를 하기에는 이건 승차 거부가 되겠죠. 주행 가는 거리가 남아있잖아 분명히. 손님이 주행 가는 거리 남아있네요. 100 몇 킬로 갈 수 있네요. 라고 하면 우리가 그걸 반박을 못하죠. 이게 서울시나 뭐 어디에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겠죠. 이게 이렇지 않고 하위 20% 10%는 쓰면 안 되는 구간이다. 자동차 회사들도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는 손님을 못 모시지 않냐 라고 하겠지만 그걸 과연 받아들여 줄까? 그래서 일 끝나는 후반 정도의 중장거리 걸리면 이게 저는 아직 이런 경험이 없는데 굉장히 애매하다는 거예요. 난감하겠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적으로 그게 없어요. 그래서 계속 서울시에 한번 문의를 해보고 공식적으로 몇 프로 정도일 때는 거부를 해도 되는지 손님에게 양해를 구하고 운행을 안 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확답을 받으면 올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행거리가 좀 애매해요. 사실은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제 전기택시 관심 가지고 막 딜러분이 이제 홍보를 하고 그럴 때는 주행 가는 거리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는 한 30% 구간은 못 쓴다 라고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러면 거의 우리가 일반 택시 가스 충전 넣고 만땅 채우고 일을 하고 일 끝나고 들어가면서 다시 가스를 채우는 그 정도와 거의 유사하다. 그런 거죠. 근데 뭐 가스 택시야 뭐 일 끝나갈 때 장거리 걸려도 손님 모셔드리고 뭐 거기에서 바로 충전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애롭고 씹힌다 라는 겁니다. 주행거리도 실제보다는 애매하다 라는 것이고 가격 비싸고 주행거리 그 다음에 아무데나 가면 안 돼요. 이게 저도 한번 후진을 했거든요. 무슨 의미냐면 이 전기 택시가 가장 중요한 건 하부예요. 하부의 배터리인데 배터리가 있고 배터리 밑에 보호판이 하나 있어요. 바닥에 완전 드러나 있는 건 보호판이겠죠. 보호판이 덮여 있고 그 위에 배터리가 있어요. 그래서 배터리는 정말 중요한 것이고 절대 외부의 충격이나 뭔가 손상이 있으면 안 되고 그게 있으면 기본적으로 보증이 다 날아갑니다. 근데 그게 직접 닿지는 못하게 밑에 판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도 문제가 있어요. 밑에 보호판이 있는데 이 보호판을 교체하는 비용이 얼마일까요? 보호판이 긁혔어. 혹은 만약에 찢어졌다. 그러면 그 하부의 보호판을 교체하는 비용이 대략 100만원 중반입니다. 무섭죠? 그러면 보호판이 손상된 상태로 그냥 타도 되지 않냐? 여기에서 좀 애매한 거예요. 자, 배터리의 문제, 배터리 팩에는 직접적으로 손상이 가지 않았어요. 근데 밑에 보호판이 굉장히 많이 긁히고 손상이 있고 찢어지기까지 했어. 그러면 이 상태에서 만약에 배터리에 문제가 생겼어. 자, 물리적인 문제가 아니고 그냥 어차피 전기차고 배터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문제가 생겼어. 그때 보증기간은 존재합니다. 근데 보증을 수리를 받으러 갔는데 자동차 회사는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하부에 이 보호하는 판이 많이 손상이 됐다. 이로 인해서 배터리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주장을 해도 우리가 반박을 못해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택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밑에 절대 긁히지 않게 조심해야 돼요. 뭐 차 자체가 기본적으로 좀 높긴 하지만 절대 밑에 긁히면 안 되는데 우리가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뭐 저기 관악이나 뭐 홍제나 이렇게 좀 변두리 산골이나 이런 데 이렇게 가면 막 맨홀이나 이런 것들이 막 높이가 좀 심한 곳들도 있고 아니면 막 땅이 움푹 파인 곳들도 있고 그렇죠. 그런 데 가면 우리 일반 LPG 택시들 가벼운 택시도 바닥 푹 긁히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 방지턱이나 아니면 어떤 아파트나 어디 들어갔는데 이 턱에 이제 딱 내려가기 시작할 때 아니면 올라갈 때 그 턱이 굉장히 좀 그 각도가 너무 세워져 있어서 그럴 때도 하부가 비식 긁히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스차야 뭐 긁히도 뭐 그거 뭐 일이야? 이렇게 하겠지만 이건 밑에 하부판이 많이 손상이 가면 그 손상된 그걸 그대로 둬버렸을 때 나중에 배터리에 문제가 생기면 보증을 거부할 수 있어요. 그럼 보증을 거부하면 배터리 교체하는데 배터리는 제대로 뭐 수리가 쉽지 않고 전체를 교체해버리면 공임까지 하면 2,500이 넘어요. 이게 상상이 안 가죠? 소나타 택시 가격보다 더 비싸요. 아니죠. 소나타 그냥 일반 차 뽑는 것보다 더 비싼 배터리 가격이 교체 가격이에요. 그럼 하부판을 손상이 갔다라고 해서 교체를 하면 그것조차도 100만원 초중반이에요. 근데 그건 온전히 우리가 긁었으니까 우리가 교체 비용을 내야 될 거잖아요. 그건 뭐 보증이나 이런 개념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딜레마인 거예요. 하부를 안 갈고 갈린 상태에서 그냥 편하게 타자니 나중에 배터리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걸로 보증 수리를 거부할 수 있고 자동차에서는 그렇다고 이걸 갈자니 100만 원이 넘는 돈이 들어요. 참 딜레마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하부가 긁힐 만한 곳은 가면 안 돼요. 전기택시는. 그래서 저도 이제 한번 그랬거든요. 어디 저기 강서 쪽이에요. 강서 쪽에서 골목길 나오는데 이제 지대가 낮아요. 지대가 낮은데 도로로 진입하려면 약간 언덕을 올라가서 가는데
언덕을 올라가서 이렇게 딱 도로로 진입하는데 그 언덕에 그 모서리 있잖아요. 딱 끝나는 그 모서리에 제일 윗지점에 바닥에 긁힌 자국이 되게 많은 거예요. 차들이. 백방 이거 가면 내가 긁힐 것 같은 거예요. 이제 전기차 뽑은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요금을 중단하는 거예요. 손님에게. 죄송하다. 대신 이거 제가 지금 이쪽으로 못 가겠다. 전기차고 이게 밑에 긁히면 비용이 너무 많이 나온다. 근데 그 상태에서 내가 다른 경로를 가면 그건 우리가 당연히 부정요금이겠죠.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우리는 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손님 죄송합니다. 뭐 이래서 이거 도저히 이쪽으로 가면 제가 무서워서 못 갈 것 같고 후진을 해서 저기 좀 큰 도로로 약간 우회하더라도 저쪽으로 가겠습니다. 근데 부당요금을 우리가 돌아가면 부당요금이에요. 손님 입장에서는 일반 택시 갈 수 있는데 네가 왔잖아. 근데 이걸 거부해? 돌아가? 부당요금 신고하면 우리는 무조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요금을 중단하고 죄송합니다. 여기까지만 요금 받겠습니다. 라고 하고 마침 이제 목적지가 멀진 않아서 여기까지만 받겠습니다. 그러고 요금 종료 누르고 그러면 손님도 대부분 응하죠. 뭐 시간이야 뭐 몇 분 더 걸리겠지만 요금 일단 끝냈으니까 좋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제 갔어요. 돌아갔어요. 후진해서 거기에서 곤덕으로 안 나가고 에이 뭐 오바냐라고 하겠지만 모르겠어요. 그냥 긁힐 분들은 긁혀도 상관없어요. 근데 긁혀서 배터리가 문제 없으면 상관없지만 만약에 보증기간 내에 배터리 문제 생기면 진짜 큰 코 다치는 거죠. 과연 자동차 회사가 배터리 밑에 하부에 판 그거 많이 긁힌 거 보고도 배터리 문제가 생겼을 때 아무 상관없지만 사실 그걸 보증을 잘해줄까? 모르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자, 결국은 여기에서 나가서 이게 내연기관 엔진이 없고 미션이 없고 뭐 교체할 것도 없고 그러면 무한히 긍정일 수도 있겠지만 가장 문제는 배터리예요. 자, 일단 보증기간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면 기본 보증, 차체나 일반적인 내연기관과 동일해요. 3년 6만, 5년 10만. 자, 이건 뭐 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일반 내연기관과 거의 동일해요. 3년 6만, 5년 10만. 근데 여기에서 배터리, 전기차 관련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순수하게 배터리 있죠, 배터리. 배터리, 축전지. 축전지는 10년 20만 킬로 보증입니다. 19만 얼마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10년 20만 킬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뭐 우리는 어차피 10년은 중요하지 않고 20만 킬로까지 보증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배터리는 아닌데 전기차 관련 그래서 감속기라든지 아니면 충전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전기차의 부품인데 배터리가 아닌 전기차 부품들 쪽은 10년 16만 킬로까지 보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기차 관련은 16만 킬로와 20만 킬로가 보증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여기에서 이제 문제예요. 우리가 소나타나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 20만 킬로 타도 그냥 뭐 교체할까 한번 싹 교체해버리면 상관없어요. 미션도 재생으로 달고 뭐 해도 상관없고 뭐 요즘은 뭐 20만 타도 크게 문제가 없어요. 오일류만 자주 갈아주면 어차피 오일류를 교체하는데 비용이 비싼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주 교체하면서 잘 타면 20만 킬로 넘어도 크게 문제가 없고 설령 미션이나 엔진을 내리더라도 그건 뭐 재생으로 하거나 하면 뭐 2, 300이면 충분해요. 큰 걱정이 없죠. 뭐 2, 300이면 한 달 공친다 생각하고 하면 차는 그래도 뭐 엔진이나 미션 많이 탔고 이제 싹 갈았으니까 됐다 라고 생각하면 되죠. 근데 전기차는 그게 안 돼요. 전기차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배터리고 배터리가 20만이 넘으면 이제 문제는 보증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고장이 발생할 경우에는 온전히 우리가 돈이 들어가는데 문제가 아직도 이 전기차는 부분을 교체하거나 수리를 하는 영역으로는 되어 있지 않아요. 가급적이면 전체 아세이 크게 덩어리로 해서 그냥 교체해버리는 성격으로 나와요. 이걸 각각 작게 정비하기에 그게 오히려 비용이나 공임이나 이런 게 비싸거든요. 기술도 부족하고 그런 센터도 많지 않고 그러니까 크게 아세이를 교체해버리는 방식인데 이게 당연히 돈이 많이 들겠죠. 부품 비용도 비싸고 우리는 문제가 기본적으로 전기차 관련은 16만 배터리 관련은 20만 킬로예요. 그러면 이때부터는 이제 고장이 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소나타나 그랜저는 고장이 나도 상관없어요. 특히 20만 30만 타고 고장이 나도 큰맘 먹고 그냥 엔진 미션 갈면 돼요. 그럼 뭐 어차피 또 다시 새 엔진 달아주고 새 다리 달아주는 성격이니까 열심히 우리가 택시 일을 하면 되고 그것도 뭐 공쳐봤자 한 달 뭐 그냥 공친다 생각하면 되는데 배터리 교체해야 된다? 2,500이에요. 250이 아니고 2,500이에요. 소나타 가격보다 더 비싸요. 배터리 교체하면. 더 배터리까지는 아니지만 뭐 감속기나 아니면 다른 충전 부위나 이런 거 고장 난다? 기본적으로 뭐 100초 중반에서 뭐 감속기류 같은 거 교체하면 뭐 3, 400씩 듭니다. 고장이 나면. 자, 이제 문제예요. 그러면 이게 한 20만 킬로 지나서 우리가 택시를 20만만 타고 바꾸는 거 아니잖아요. 보증기간 내에서 다 바꾸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걸 만약에 20만 킬로 넘었을 때 고장이 발생했을 때 과연 비용이 어느 정도 들까? 아니면 이게 아직 사설에서 뭐 재생으로 이렇게 수리가 거의 없는데 정품으로밖에 할 수 없는데 비용이 어느 정도 들까? 여기에 막연한 공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기차는 어떻게 타냐면
20만 안 될 때 그냥 팔아버려요. 그러니까 10년만 타고 보증기간 내에서 중고로 팔아버려요. 어차피 그 돈 뭐 연료비 줄이는 거나 다른 걸로 이제 또이또이 됐다 생각하고 처분해버리고 다시 전기차를 뽑는 거죠. 지금은 이런 방식으로 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계산했던 것처럼 이렇게 팔아버리고 이건 수출 보내고 다시 차 받고. 근데 보조금은 이제 최소 이제 2년 지나야 되고 3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이라면 초기에 했던 분들이라면 아니면 그래도 몇 년 전에 하셨던 분들이면 이미 이제 다시 보조금 탈 자격 됐고 지금 이건 팔아도 웬만큼 가격 받고 그러면 이제 보증기간 끝나기 전에 팔아버리기 때문에 지금 전기택시에서 아직은 수리비 폭탄 맞았다라는 얘기가 거의 없죠. 그 이유가 이거예요. 많이 안 타기 때문에. 보증기간 지나기 전에 다 중고 처분해버리고 그게 국내에서 유통되는 것도 있지만 저기 수출 나가는 것들도 있어서 이슈가 안 되죠. 근데 지금 이제 아이오닉 6, 아이오닉 5, 그 다음에 EV6는 이제 결국은 지금은 기존처럼 보조금 탈 다음 기간 됐어 그냥 편하게 다시 하면서 팔아버리기는 쉽지 않거든요. 이제는 계속 타야 될, 그러니까 20만 킬로 넘어서도 계속 타야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일반 택시처럼. 그럼 이때부터가 이제 문제인 거예요. 진짜 20만 넘은 보증 끝난 전기 택시 중에서 배터리나 뭐 감속기나 돈 많이 드는 작업이 있는 기사님들이 과연 어떻게 할까? 모르죠. 이게 막연한 공포예요, 기사들이. 근데 우리가 이번에 봤잖아요. 주행 중에 뭐 동력 손실이나 이런 것들을 봤잖아요. 대대적으로. 이거 아직 좀 불안감이 있는 상태. 무상수리이긴 하지만 불안감이 문제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이게 과연 보증기간 지났을 때는 어떻게 될까? 공포거든요. 그래서 전기차 기사들 모두가 막연한 공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보증기간이 지나버리기 전에 팔아야 되겠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게 참 애매해요. 뭔가 찜찜해요. 이걸 차라리 회사 현대 측에서 뭔가 택시를 위해서 뭐 보증기간이 지났을 때는 뭐 배터리 수리 문제가 발생할 때는 셀만 수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수리할 때 비용이 어떻게 된다든지 뭐 그런 걸 좀 어느 정도 정해주고 아니면 감속기나 택시의 정비에서 어떤 식으로 최대한 저렴하게 하는 식으로 뭔가 나오면 다행인데 그게 없는 상태에서 우리는 이제 막연한 공포를 가지고 있는 거죠. 아직 뭐 눈탱이 이렇게 얘기를 기사님들한테 많이 물어봐도 막 배터리 팩을 제 돈 주고 다 교체했다 이런 사례는 못 들어봤어요. 근데 감속기류는 종종 들어보긴 했는데 몇백 나왔다 이런 얘기는 들어봤는데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고 영수증을 못 봐서 그래서 이게 단순히 연료비를 좀 아끼긴 하지만 사실 보증기간 20만은 너무 짧고 이 지났을 때 진짜 수리비 폭탄 맞으면 아낀 거 다 토해내는 거예요. 자, 결국은 전기차라는 게 전기택시라는 게 당장은 사면 뭐 연료비 아껴요 통행료 아껴요 이렇게 장점을 얘기하죠. 전기택시 기사님들한테 물어봐도 그래요. 장점만 얘기해 주시죠. 근데 당장은 그게 장점이지만 보증기간 지났을 때 그게 배터리팩 한번 교체해버리면 아꼈던 거 그거 다 토해내요. 소나타 이상 토해내야 돼요. 그런 걸 이제 경험 안 해보니까 그런 상황이 안 닥치니까 아직은 다 장점만 얘기하는 거죠. 이게 이제 앞으로 2, 3년 지나면 아이오닉 5나 지금 EV6나 이런 거 많이 탄 분들이 이제 경험할 것이죠. 그래서 저도 가급적이면 20만 킬로 전에는 팔아버리고 싶고 뭐 반값이 되든 얼마든 팔아버리고 싶고 굳이 보증기간 지나면서까지 무리하게 타고 싶진 않아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은 만약에 그 기간 이내에 팔아야 될 때는 보조금 토해내야 되고 기간 지나면 다행이긴 한데 그러면 매출을 많이 못 올리고 주행거리를 최소 몇 년 이상 타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애매하죠. 이렇게 들어보니까 또 이건 좀 오바 같긴 한데 배터리가 온전하지 않죠. 뭐 충전 중이거나 뭐 주차된 상태에서도 가끔 불이 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전기차 사고 차에서 많이 자고 쉬고 해요. 근데 이게 내가 자는 중에 불이 나면 어떻게 될까? 내가 도망갈 수 있을까? 그 전에 이미 이 매캐한 배기가스로 인해서 배기가 아니죠. 매연으로 인해서 지식사하고 그냥 같이 타버리는 건 아닐까. 솔직히 이런 공포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사님들은 택시에서 자는 경우, 쪽잠 자는 경우도 있고 뭐 눈 잠깐 붙이는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이게 내가 만약에 자고 있는데 화재가 발생하면 어떻게 되지? 그런 공포도 약간은 뭐 기우이긴 하지만 조금 있어요. 그리고 요건 이제 그 무엇보다 우리 택시에게 중요한데 사고가 나면 안 돼요. 전기 택시 타는 분들은 절대 사고가 나면 안 돼요. 그래서 전기 택시 하실 분들은 운전에 진짜 자신 있는 분들. 나 무조건 피할 수 있어. 난 사고 무조건 피할 수 있어. 저는 적어도 남이 때려박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내가 때려박지 않을 자신이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자만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겠지만 저는 자신 있습니다. 왜 이게 문제냐면 약간만 큰 사고가 나면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뭐 가볍게 이렇게 범퍼 충돌하는 건 많잖아요. 근데 이건 범퍼만 충돌해도 왜 문제가 심하냐면 이게 에어플랩이라고 앞에서 이렇게 바람으로 열을 식혀주고 빠르게 주행할 때는 그걸 닫아버리고 이게 밑에 있어요. 여러분들 아이오닉 6나 이런 거 잘 보시면
앞부분에 보면 시동 걸면 앞에 플랩처럼 날개가 이렇게 자동으로 열리고 닫히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일반 차는 없어요. 그냥 일반 차는 그랜저나 일반 차들은 다 뚫려 있죠. 그랜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없어요. 이런 게 없어요. 아주 고성능 차에는 있긴 한데 일반 택시에는 없어요. 근데 전기차에는 지금 이게 있어요. 그래서 아이오닉 6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시동 딱 키면 앞에 플랩처럼 뭔가 날개가 딱 열려요. 그게 자동으로 속도에 따라서 열리고 닫히고 합니다. 아니면 내부에 열에. 이게 전자예요. 당연히 전기고 모터고 있고 뭐 이런 식이겠죠. 그러니까 전방 추동으로 딱 하면 범퍼를 단순히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범퍼에 거기 세로 나오면 도색 안 되어 있으니까 도색만 하고 색 맞춰서 그냥 범퍼 끼운다. 그럼 얼마 안 들잖아요. 근데 이건 기본적으로 거기 전자 부품이 있어요. 이게 센서류뿐만 아니라 이 전자 플랩 같은 기계도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가격이 쫀나 비싸고 네,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이겠죠. 전방 추돌만 가볍게 해도 돈이 엄청 들어요. 심지어 수리도 당연히 오래 걸려요. 전기차는 일반 공업소에서 잘 안 보고 네, 자기들이 조금 까다로울 것 같으면 이제 하이테크나 어디 보내라 전문적으로 보는 곳에 그건 많지 않거든요. 결국은 정비소도 쉽게 찾기가 힘들고 비용도 많이 들어요. 근데 여기서 더 문제는 그나마 뭐 전방 충돌이나 가벼운 충돌이면 다행인데 그러니까 외판만 조금 상처 입은 거면 다행인데 진짜 이제 약간 뼈대 먹었다. 약간 심하게 충돌했다. 사고가 났다. 혹은 뒤에서 때려박았다. 이러면 문제가 심각해져요. 이게 웬만큼만 좀 이렇게 차체 안쪽으로 먹어버리면 일반 센터에서는 아예 작업을 못하고 전문적으로 하는 곳인데 전문적으로 하는 곳에서도 이렇게 만약에 좀 심하게 충돌이 먹어버리면 이걸 꺼리는 거예요. 이게 전기차니까. 이게 수리를 아무리 잘해도 단순히 내연기관 차처럼 그냥 형태만 만드는 게 아니고 전기 관련도 다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거든요. 그럼 막상 고치는 건 다 고쳤는데 전기 관련으로 했는데 문제가 발생해. 그럼 골 때리는 거죠. 답이 없어요. 근데 그걸 하나하나 이렇게 뭔가를 확인해서 수리를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아세이 통으로 이렇게 덩어리로 나오기 때문에 그걸 뜯어서 이렇게 수리를 하는 방식이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예전 자동차처럼 고장나면 피고 땡기고 하고 그다음 외부에 판 만들고 거기에 전기 배선 적당히 깔아서 있는 거 깔고 끝. 자, 이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이게 수리가 좀 크게 사고가 나면 수리가 되는 것들도 많지 않고 부품도 공급이 제대로 안 되고 당연히 시간도 엄청 걸려요. 근데 우리는 택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렌트도 거의 안 나오죠. 그 다음에 비용도 제대로 지급이 되지 않아요. 근데 일은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게 그나마 남이 때려 박아도 우리가 골 때리는 거죠. 수리 기간 오래 걸리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 받고 이게 예전 전기차처럼 온전하지 않을 수도 있고 배터리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남이 때려 박아도 진짜 짜증나고 내가 사고를 냈다? 이건 진짜 코피 터지는 거예요. 박살나는 거예요. 왜? 꽤 많은 분들이 자차를 안 들어있어요. 자차를 못 들어요. 왜? 가격이 너무 비싸거든요. 그 다음에 자차를 거부해요. 보험사에서. 자, 사고 이력이 있는 분들은 애초에 자차를 거부해버려요. 보험사에서. 일반 보험사는 안 되고 그러면 결국은 공제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엄청나게 비싸죠. 그래서 전기차 타는 분들이 자차 넣은 분들은 보험료가 기본적으로 300 중후반이에요. 아주 오래됐고 싼 분들이 뭐 한 200 될까? 그 정도고 일반 분들은 기본 300 이상 시작. 조금 사고 한두 번 안 난 분들 없잖아요. 그러면 택시 하면서 사고 한두 번 났고 뭐 크게 할인 안 되는 상태에 있는 분들은 전기차 자차까지 해서 400이 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일반 분들 보험료가 뭐 100 전후, 아니 100도 안 되는 분들 많으시죠. 근데 전기차는 보험료가 400이 넘는 분들이 많아요. 자차 안 넣으면 사고 나면 그냥 몇 천만 원 날리는 거예요. 그냥 끝나는 거죠. 수리도 안 되고 돈은 어떻게 감당해? 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자차 넣으려고 하면 또 1년에 400씩이야 보험이. 골 때리죠. 그래서 우리가 전기차를 뽑으실 분들은 진짜 운전 자신 있고 난 절대 사고 안 낸다. 당연히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잘 써야 돼요. 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잘 써야 되죠. 그래서 타이어를 자주 갈아야 돼요. 미끄러져서 앞에 박았다? 박살나는 거예요. 충돌 났다? 박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최악을 면하기 위해서 그나마 타이어가 중요하고 타이어를 일반 자동차보다는, 일반 택시보다는 빨리 갈아야 돼요. 왜? 차가 무겁거든요. 기본적으로 차도 무겁고 좀 밀리기 때문에 특히 이제 뭐 이를테면 철판이나 이런 데 많잖아요. 공사장. 그런 데서 일반 택시야 뭐 덜 무겁잖아. 타이어 좀 달아도 문제가 없어. 충돌 사고 나도 크게 걱정이 없어. 어? 근데 이거는 만약에 일반 자동차처럼 브레이크 밟았다? 쭉 밀려요. 쭉 밀리는데 앞에 박았다? 기본적으로 박살나는 거죠. 거기서 좀 심하게 박았다? 그럼 폐차하는 거예요. 그럼 몇 천만 원 날리고 진짜 시간 돈 다 꼬라박고 날리고 고생하는 거죠. 그래서 그나마 그 확률을 낮추려면 타이어를 자주 갈아야 돼요. 택시나 전기 택시는. 결국 무조건 뭐다? 사고가 절대 안 나야 돼요. 전기 택시는 사고를 절대 안 난 무조건 설 수 있다. 남이 와서 때려박는 거. 내가 100대 0으로 때려박는 거야. 내가 자신 있다. 상관없지. 근데 적어도 나는 절대 다른 차를 안 때려박을 자신 있는 사고 안 낼 분들만 하셔야 돼요. 네. 결국 이렇게 쭉 생각을 해보시면 단점을 들어보니까 어때요? 우리가 겉으로 뭐 연료비가 적게 들어요. 뭐가 어때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전기 택시는 장점만 있는 건 절대 아니고 단점도 굉장히 크고 특히 이게 이제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단점도 있어서 사실 앞으로 돈을 줄인다.
엔진 오일 안 갈아도 되고 연료비 적게 들어요. 이렇게 긍정적으로 포장을 하죠. 하지만 반대로 당장 얼마씩 아껴서 줄였다 좋아하다가 사고 한 번이나 문제 한 번으로 아꼈던 거 다 토해내는, 오히려 차값까지 다 날리는 상황까지도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아직은 좀 애매해요. 기본적으로 나와야 될 게 이제 전기차 회사에서 재생이나 전기차도 재생이나 아니면 부분별로 수리가 가능한 식으로 좀 정비나 아니면 그러니까 그 장비의 보급에서도 좀 확장이 많이 돼야 되고, 아직은 너무 부족하고, 그 다음에 재생 부품이나 재생 배터리팩이나 아니면 이렇게 셀이나 아니면 각 부품별로 수리해야지만 공임이 적어질 거잖아요. 부품비도 적고. 근데 그렇게 잘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직 몇 년이 지나야 되고. 그래서 그것도 있고, 그 다음 이번에 주행 중 동력 손실 봤죠. 그런 문제도 아직 존재하고 있고, 그다음 배터리팩도 아직은 안전하다라고 할 수 없고, 보증기간 지났을 때 문제가 터졌을 때 어느 정도의 수리비가 나올지도 아직 기사들이 제대로 경험을 못 해봤어요. 이런 많은 불안감이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지금 전기택시를 살까요 말까요 물어보면, 이런 부분들을 다 감수하고도 뭔가 이 미래의 자동차를 경험해보고 싶다. 응? 난 뭐 상관없어. 난 돈 여유 있어. 그런 고장 상관없어. 일 뭐 사고 나서 남이 때려박아서 한 몇 주, 한 달 쉬어도 돼. 상관없어. 그런 분들은 전기택시 하도 돼요. 재밌어요. 하면 빠르고, 네, 소리도 재밌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다. 나는 안정이다. 나는 꾸준하게 돈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야 된다. 그런 분들은 사실 사는 건 소나타를 사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소나타가 단종이 되겠죠. 네, 안 팔아요. 적게 팔아야 되니까. 왜냐하면 이걸 알아갈수록 솔직히 저도 뭐 이번에 넘어오면서 원래는 소나타 뽑으려고 했어요. 근데 이미 소나타가 단종됐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안 나오니까 뭐 대기를 1년씩 하신 분들도 못 받은 분들이 계시니까 원래는 소나타 깡통으로 그냥 뽑아서 제일 싼 거 뽑아서 길방하고 그냥 막 편하게 일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건 안 나오고, 그러면 그랜저나 K8이 있는데 그건 가격이, 그랜저는 이제 말도 안 되게 가격이 올라버려서 이건 아닌 것 같고, K8은 그나마 2,000대 중반에서 구입은 가능한데, 중후반에서 구입 가능한데 또 저걸 타기에는 애매한 것 같고, 그래서 제일 싼 걸로 사긴 샀는데 하면서도 굉장히 이게 맞나 아닌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고민하고 계신 기사님들도 많으실 겁니다. 근데 잘 고민하셔야 돼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이 마음 놓고 전기차를 탈 시기는 아니에요. 전기택시는 아니에요. 애매한 시기고, 자, 다시 얘기 드리지만 내가 절대 안 때려박을 자신 있다. 사고 안 낼 자신 있고, 타이어 빨리 갈고, 그 다음에 최악의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하고 한 달, 2달 쉬어야 되는, 차가 수리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돈에 문제가 없고, 대출 문제가 없고, 매달 막 집값, 대출 막 갚아야 되고 뭔가 바짝 쪼여 있는 분들, 애들 학비 비용이나 많이 들어가는 분들은 이게 예상 못한 상황에서 진짜 몇 달 쉬어야 될 수도 있어요. 변수가 크죠. 전기차는 부품 공급도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부품 공급 안 돼서 몇 달 수리 못한 그런 분들도 계세요. 이게 문제예요. 우리는 사고가 안 날 수가 없는데, 택시는. 그래서 이런 변수가 있는 분들, 매달 무조건 돈 벌어야 되는 분들, 그런 분들은 사실 그냥 마음 편하게 내연기관, 뭐 소나타가 지금 안 나오니까 문제니까, 아니면 그냥 일반 택시를 뽑든지, 소나타나 K5 일반 차를 뽑든지. 참 이상하죠. 아니면 렌트카 같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서 택시로 밀어주면 되는데,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는 전기차를 뽑고 싶은 거죠. 많이 사줬으면 하는 거죠. 아니면 그냥 QM6나 SM5도, SM6도 요즘 전기택시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괜찮고, 아니면 스포티지, LPG 같은 것도 괜찮고. 그래서 2천만 원 중반 미만에서 가스 택시를 하는 게 사실은 맞아요. 그러니까 매달 돈 내야 되고, 집값 갚아야 되고, 애들 학비 들어가고, 매달 돈을 벌어야 되는 분들은 이걸 하는 게 맞아요. 어떤 분들이 맞냐? 노인분들. 이제 집값 다 갚았고, 애들 다 출가했고, 나는 뭐 이제 매달 돈 들어갈 거 없다. 연금 나온다. 부부 우리끼리 연금 잘 먹고 크게 돈 걱정 없다. 이런 분들 중에서 일을 하시는 노인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전기차가 괜찮아. 아니 뭐 내가 사고 나도 몇 달 쉬면 되잖아. 병원 가서 쉬어도 되고, 비용 어차피 나올 거고, 어차피 돈 많이 안 벌어도 되고, 그런 분들은 그냥 집에서 편하게 충전하고 돈 많이 안 벌어도 되고, 그러면 당연히 택시 보조금 기간 한 3년 정도 내에 적당하게만 한 1년에 5만 6만만 타고, 보증기간 딱 뗄 때 이제 보조금 다시 받고 대피차하면 되고, 팔아버리고 돈 많이 안 벌어도 되고. 자, 이런 분들에게는 문제 없죠. 사고 나도 몇 달 쉬어도 되니까. 근데 진짜 매달 돈 벌어야 되고 무조건 규칙적으로 뭔가 해야 되는 그런 분들은 전기택시는 불확실한 요소가 너무 커요. 불확실한 상황에서 그 요소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지 마세요. 그냥 SM6, QM6, 스포티지, LPG 아니면 뭐 K8 요 정도가 지금 제일 싼 택시들이니까 이걸 뽑는 게 맞아요. 그런 거야 뭐 수리 길어봤자 뭐 며칠이면 다, 웬만큼 큰 것들도 다, 진짜 큰 사고도 일주일이면 다 끝나고 다시 돈 벌러 나갈 수 있으니까. 물론 사고 안 나는 게 가장 좋겠지만. 그래서 전기택시를 지금 추천하냐 마냐 라고 하면 불확실하다, 아직은 애매하다 라는 겁니다. 고민하는 분들에게 계속 고민을 던져줘서 죄송하고, 그러면 너는 왜 전기택시 했어? 근데 저는 이제 다시 가스택시를
하기가 싫었어요. 약간은 또 이거 해보고 싶었고 궁금했고 그런 것도 있고. 하여튼 고민 잘 해보고 결정하십시오. 감사합니다.